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시정부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한국사 시간에는 유명한 게 답이야. 한국사 시험 볼 때는 유명한 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1운동 직후에 전국 각지와 해외에 여러 정부들이 수립되게 됩니다. 한 7, 8개 정도가 생기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 블라디보스톡의 문창범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한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게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의장이었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한성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세워지는데, 여기에는 이승만과 이동휘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대통령과 집정관 총재와 국무총재 뭐 그렇게 국무총리 같은 거야, 그런 걸로 이제 추천이 됩니다. 다만 이승만은 아직 미국에 있었고, 이동휘는 여기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서울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만 된 겁니다. 추대만, 이제 문서로서 사람들한테 추대만 됐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완전히 만들어져서 뭐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정부 명단만 이제 놔두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부의 인원 명단만. 그리고 이제 유명한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도 역시 이승만과 이동휘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추천한 그런 명단의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됐다고 발표가 됩니다. 실제로 이 명단을 발표한 사람들은 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서울이나 상하이나 블라디보스톡에서 살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이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대만 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 이 독립운동가들이 다 직접 모이지는 않았었어서,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여러 정부들이 여기저기 막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근데 이 정부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대통령을 대부분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무총리 혹은 부통령을 이동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 좀 공통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러한 세계 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개를 통합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휘로 정리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이건 밑줄만 치고, 그 다음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 서울의 한성정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름만 있었던 정부였었는데, 이게 완전히 통합되는 통합 임시정부가 9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 자, 이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임시정부는 일단 한성정부가 가장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해서 그걸 이제 계승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세 개를 합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위치를 상하이에 두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한성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정통성 있는 정부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상하이로 잡습니다. 위치는 상하이로 잡지만 여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사람들도 불러서 통합을 해가지고 상하이는 여기 밑에서 체크합시다. 상하이의 위치를 잡고 이 모든 정부를 통합했기 때문에 대통령에는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선임이 돼서 우리나라 정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국민의 나라로서 처음으로 새롭게 정부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부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위치를 상하이에 잡은 점은 한성정부를 이제 제일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하긴 하지만은 위치를 국내에 잡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위치를 잡으면, 왜냐면은 일본한테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상하이에 위치를 두고서 특히 여기 상하이는 당시 전 세계 세계인들의 그 조계지라고 하는 외국인 활동 영토가 여기 상하이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조계지, 뭐 미국 조계지, 영국 조계지 같은 외국인들의 외교 활동을 위한 영토가 여기 상하이에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외교 활동을 하기가 편했었어. 당시 우리나라는 힘이 굉장히 약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당장 전쟁을 해서 얘네를 내쫓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상하이에 몰려 있었던 외교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전달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형식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 상하이에 임시정부 위치를 잡고 뭐 여러 가지 연락을 하기 편리한 편의성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에 위치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부였었고 삼권 분립 원칙이 적용되는 최초의 우리나라 정부였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입법행정 사법부가 세 개가 잘 갖춰져 있죠. 입법부, 이건 국회입니다.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는 임시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아까 선출했다라고 그랬었죠.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들이 행정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는 이동희였었고, 국무위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내무총장의 안창호, 그 경찰청장의 김구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백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걸 하고 있었고 그 국무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법부 법원이 있었죠. 법원이 있어서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부를 구성을 했었다. 라는 걸 알아두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에는 왕이 혼자서 다스리는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면은 이때부터는 정말로 전 세계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똑같이 민주주의적인 체제로 나라를 구성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참여를 해서 통합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전 지역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이제 방법을 통합한 독립운동 단체, 굉장히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였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는 여기 참여했던 인원들을 보면은 인원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인원들을 보면은 여기 상하이에 원래 있었던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상하이 중국 내부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관내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런 독립운동가들과 그다음에 베이징에는 신채호라고 하는 또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당시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암기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그나마 중요한 사람들만 추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암기를 다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문창범과 이동휘, 이 사람 국무총리니까 알아야겠지?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했었던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고 누군지 알겠니? 이 사람은? 이 사람 누구야? 김구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김구와 홍진이라고 하는 국내 세력도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만주에는 이동영이라고 하는 좀 이제 독립운동가가 참여를 하고 있었고 저 멀리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이승만과 안창호가 또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었던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도 되게 달랐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희는 사회주의자야. 철저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인데 이승만은 이제 자본주의자죠. 자본주의자고 김구나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또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라는 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우선시하는 데 비해서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들, 좀 못 사는 사람들의 평등한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나라의 독립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독립보다는 전 세계에 못 사는 노동자들의 해방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자들을 물리치는 걸 더 중요시해. 근데 김구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를 물리치는 건 상관없고 일본을 물리치는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방해되면은 우리나라에 돈 많은 놈들도 때려 부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얘네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장애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겁니다.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자본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이 섞여 있었다. 다양한 이념이 섞여 있었다. 여기 사회주의자인 이동희가 섞여 있었고, 민족주의 세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이승만 세력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 뭉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채호는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서 신채호나 이동희 같은 사람들은 이승만은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 미국 같은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 이승만이 그 대학교 졸업을 할 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거기 대학교 총장이어가지고 우드로 윌슨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이승만이. 그래서 내가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하자라고 했었던 사람. 이 김규식도 마찬가지고, 김규식은 7개 국어를 해서 여러 나라의 외교 활동을 많이 다닌 외교관이라고 그랬었죠. 외교 활동을 중요시했었던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지금은 외교든 뭐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자, 실력을 키우자라고 했던 또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도 있었습니다. 무장투쟁론, 이동휘, 신채호가 더 유명합니다. 원래 이동휘보다는. 그다음에 실력 양성론, 지금은 힘을 키우자, 혹은 외교를 통해서 독립하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선들이, 그리고 지역이, 그리고 생각이 합쳐진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였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잡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될까 안 될까? 단합이 잘 안 돼요. 엄청나게 싸워요, 나중에. 계속 싸워요. 갈등, 비판, 갈등, 대립, 부정, 있죠? 그래서, 탄핵은 당연히 이승만이 나중에 탄핵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여러 다양한 구성이 나중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활동들을 좀 보겠습니다. 비밀 조직을 일단 이런저런 결성을 하는데, 비밀 조직은 대부분은 국내에 들어가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국내외에 연락을 해서 뭐 돈을 모으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연통부와 교통국 두 가지 부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지방제도인데, 이게 거의 지방제도로서는 연통제라는 걸 두어서 그 각 지역마다 실제로 지방관들을 임명합니다. 지방관들을 임명을 해서, 연통국은 국내 비밀 행정조직을 만든 건데, 서울의 총판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조직을 두고, 시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쯤 되는 그런 행정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독판, 이건 도에, 군에, 면에 이렇게 관리들을 임명한 거야. 실제로 관리를 임명해서 실제로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었어요. 여기 각 지역, 전국 지역에 이렇게 연통부를 설치를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상하이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걷은 세금은 무슨 운동하는 데 사용했을까? 독립운동하는 데 사용을 했었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행정구역을 설치를 했었다. 행정구역만 설치한 게 아니라 비밀 연락 아지트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통국이라고 합니다. 교통국. 비밀 아지트, 통신기관입니다. 통신기관.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은 총판, 도판이고 알아야 되고, 재정 확보, 연락 그런 걸 했었고, 제정되는 법령이나 그런 걸 국내에다 알려주는 연락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기관이고, 그다음에 아지트 역할을 했었던 기관인데, 이 교통국은 지금 보면은 요 단동시에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위장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 서울에도 연락을 했었고, 이런저런 지방에다가 연락을 하거나 단동시의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위장 회사를 아지트로 해서 거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를 태워서 상해에 보내주거나 하는 역할을 했었던 그런 기관이 교통국입니다. 교통국. 교통통신이야, 교통통신. 교통, 배 태워주고, 통신, 연락해주고, 전화해주고, 자금모금도 가끔 가다가 했었습니다. 백범일지의,
교통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서해안을 통과할 때 경비선이 나팔을 불고 따라오면서 배를 세우라고 명령했는데 영국인 함장 조지 루이스 쇼라고 하는 단동의 이륙양행 위장회사의 사장이었었습니다. 영국인이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훈장을 받습니다. 영국인 함장 조지 루이스 쇼는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경비구역을 지나서 무사히 상해까지 우리들을 태워줬다. 김구가 이제 서울에서 상해로 처음에 올 때의 일화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하고, 이게 이제 단둥에 있었었던 교통국의 아지트라고 보면 됩니다. 단동 교통국의 활약이 제일 컸었다. 정보 수집하거나 자금 모집 활동을 했었고, 이 연통부랑 교통국은 약간 비슷한 활동들을 해요. 정보 수집, 자금 모집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연통부는 아예 그냥 지방 행정 조직이었다는 거야. 지방에다가 관리들을 아예 임명을 해서 세금을 걷었다는 거고, 교통국은 몇 개 중요한 지역에만 세운 건데, 이거는 통신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교통통신수단을 마련을 해준 거죠. 통신수단.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할 땐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당시 임시정부가 돈을 뭐 기부금도 받고 이런저런 돈도 많이 받았는데, 제일 임시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었던 이 모금 활동은 바로 요 독립공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공채. 이걸 발행을 해서 중국이랑 미국 등지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요걸 사간 사람은 50달러만큼의, 50달러만큼의 빚을, 그러니까 이걸 산 사람한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50달러만큼의 빚을 지는 거야.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이런 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면은 이 5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임시정부 말고 이제 새롭게 독립하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그래서 정부한테 50달러를 보상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완전히 독립된 후 1년 내로 보상을 할 것이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겠다. 라고 해서 임시정부의 채권입니다. 채권. 이걸 산 사람은 임시정부의 50달러만큼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사간 사람들은 그냥 기부금 형식으로 낸 겁니다. 나중에 받을 생각이 없이 기부금 형식으로 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이게 미국에서 발행한 거고, 이 뒷면에 대한민국 공채표라고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제일 중요시했었던 활동이 처음에는 외교 활동이었었어요. 왜냐면은 당시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힘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독립할 거라는 승산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외교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이제 파견했었는데, 이거는 신한청년당이 이미 3.1운동 전에 파견했었죠. 근데 이 김규식을 완전히 전권대사,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우리의 특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 전담 외교부인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었고, 여기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사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임시정부에 온 날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 계속 미국에서 활동했었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을 탄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임시정부 상하이에 온 적이 없어. 거의 계속 미국에서만 활동하고, 미국에서 독립공채를 모아가지고 발행한 이 돈을 자기 혼자만 사용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승만을 나중에 탄핵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일단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승인해 줬었고, 요게 좀 중요한데, 당시 러시아가 이제 이름을 바꿔 소련이라고 하는데, 소련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많은 돈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가치로 치자면 수십억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줘서 무기도 사고, 근데 요 자금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이 자금을 소련이 줬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한테 돈을 줘요. 사회주의자들한테 돈을 줬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내부에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받았는데, 특히 이제
이동희하고 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사회주의자가 이 돈을 받았는데 내부에 있었던 다른 독립운동가들한테 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자기 사회주의자들만의 그런 목표가 있다고 했었죠.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고 돈 많은 사람들을 타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소련이 준 돈은 사회주의 운동에만 쓸 거야.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는 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김구 같은 민족주의자가 열받아서 이 돈을 몰래 썼던 김립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를 암살합니다. 같은 독립운동가들인데 서로 돈을 안 주고 또 돈을 안 줬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암살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참, 왜 싸워 자꾸. 정부 내 인사들이 싸우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많이 싸우는 것처럼 이거 너무 많이 써. 자, 그 다음에 군사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군사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군무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고, 여기 만주에서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부대를 임시정부 직할부대로 편성을 해요. 당시 광복군 사령부나 광복군 총영이라고 하는 부대가 만주에서 이미 독립군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걔네를 임시정부 군대로 임명을 합니다. 요 군대들도 이제 당연히 그거를 오케이 했었었고, 우리 임시정부 군대 되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했었었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에 독립신문을 간행합니다. 옛날에 그 서재 PD 만들었던 독립신문이랑은 다른 거야. 새로운 독립신문이야. 독립신문을 간행해서 언론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파리 평화회의에 이제 또 갖다 주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정리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합니다. 두 개는 중요한 건데, 독립신문과 한일 관계 사료집, 이거를 파리 평화회의에 갖다 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랑 일본과의 역사를 정리를 해서, 야, 우리랑 일본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찢어져야 돼, 우리는 일본에서 독립해야 돼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역사책이야. 역사책. 여기 근데 완성된 역사책은 아니어서 여러 자료를 모아놓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료집이라고 합니다. 사료집. 자,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이 모든 활동들이 거의 다 실패해요. 연통부, 교통국은 대부분 이제 비밀 조직으로 만든 건데 만들어진 지 1, 2년 만에 다 걸려요. 다 걸려서 연통제는 이제 국내에 있었던 행정조직인데 이게 다 걸려가지고 다 체포됩니다. 전부 다. 다 체포되고, 교통국도 다 체포되고, 독립공채, 이거 이승만이 미국에서 발행해가지고 자기만 돈을 얻었다고 그랬었죠. 당시 중국에서는 독립공채가 잘 많이 모이진 않았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그 다음에 파리 평화회의에 김규식 보냈는데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관심 없어. 구미위원부를 미국에 설치해서 이승만이 활동했는데 이승만하고 임시정부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대통령인데. 그리고 미국도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나마 소련이 돈 준 게 괜찮았었는데 이 돈을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써버리고 임시정부에 주지 않았어. 그리고 신문 발행했었고, 한일관계 사료집 파리 강화회의 갖다 주려고 했는데 파리에서 이제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신경도 안 썼었고, 아직 군사활동은 돈이 없는 상태라서 무기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소규모 군사활동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야, 임시정부 이대로 안 되지 않냐. 왜냐면은 이런 활동이 다 실패하는 데다가 내부에서는 막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 신채호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는 우리 전쟁에서 일본을 몰아내야지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걔네가 도와주겠냐 라고 했는데, 이승만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을 하냐. 무장토장 투쟁론과 외교론이 싸우고 있었고, 또 출신 지역 가지고 싸웠었어요. 안창호는 평양 지역 사람이었는데 이승만은 경기도 출신이란 말이야. 출신 지역에서도 또 좀 그걸로 갈등이 있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간의 대립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련한테 받은 돈을 자기들끼리만 썼었고, 우리나라 독립보다는 전 세계 노동자의 해방을 추구를 했었단 말이야, 사회주의자들은. 근데 민족주의자들은 야, 그거 소련이 우리 독립운동하라고 준 돈이잖아 해가지고 서로 싸워서 김구가 아까 그 돈 받은 돈을 이제 자기들끼리만 받아서 쓴 사회주의자들을
암살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계속 내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야, 이거 이대로 괜찮겠냐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좀 임시정부 재정비 좀 하자라고 해서 모였던 회의가 이제 만들었던 회의가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엽니다. 전 세계 각지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모여서 임시정부의 어떤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조직이 와해됐었고 연통부, 교통국 같은 조직이 다 걸렸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 자체가 제대로 뭐 되는 게 없었었고 갈등이 너무 심했었어요. 독립운동가들끼리의 여러 갈등들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되겠다, 임시정부. 일단 모여서 좀 의논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었는데 이걸 이제 열게 했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이승만 문제 때문에 또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아까도 봤었지만은 모든 대립에는 이승만이 항상 끼어 있었고 이승만은 여기 사회주의자랑도 별로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이승만이 자본주의자기도 했었죠. 그래서 모든 대립에는 항상 이승만이 끼어 있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승만이 여기 전 시간에 잠깐 봤었는데 3.1운동 와중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한테 우리 독립시켜주는 대신에 니네가 우리 대신 통치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위임 통치 청원서를 국제연맹에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독립시켜 주긴 주는데 국제연맹,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대신 통치해줘 라고 하는 거야. 일본이 통치하지 말고 니네가 통치해줘.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 생각은 아마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는 강대국이 일단 통치하다가 나중에 좀 해방시켜줘 라는 그런 얘기였었을 텐데 이걸 보고 이제 너는 지금 나라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었는데 이완용은 옛날에 특히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국제연맹한테 팔아먹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신채호가 특히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쟤는 대통령 자격 없어 라고 하면서 신채호는 임시정부를 떠나버리고 아예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 때문에 신채호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통령 문제, 여러 갈등 문제, 그리고 조직이 다 무너져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좀 독립운동가들끼리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모여가지고 해결은 안 되고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은 뭐 결론이 하나도 안 나고 회의가 그냥 끝나요. 당시 개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 임시정부를 개조해서 좀 다시 쓰자, 개선해서 다시 쓰자 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창조파는 임시정부는 노답이야. 이거 다 없애버리고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는 거야.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지금 임시정부 없애버리고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어. 기타 다른 사람들은 김구 같은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은 야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해. 우리가 뭐 돈이 많이 없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라고 해서 여기 국민대표회의에서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별로 참여하지도 않았었고 이 사람들을 고수파라고도 합니다. 고수파. 지금 임시정부를 그냥 유지하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여러 파들이 또 의견 대립하고 막 싸우고 하다가 결국 국민대표회의에서는 별다른 의견 결론을 보지 못하고 여기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여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다 떠나요. 예를 들어서 신채호는 이승만 비판하다 떠나고 이동희도 이승만 비판하다 떠나고 문창범도 떠나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안창호도 미국으로 가버리고 안창호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김규식도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남아. 김구, 홍진, 여운형, 이동영 근데 얼마 안 있다 또 사망하고 또 독립운동가가 얼마 안 남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엄청나게 침체되게 되죠. 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남아있었던 일부 임시정부 세력들이
일단은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두 번째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박은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도 나중에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당시 대통령 제도가 너무 안 좋다. 이승만 같은 약간 독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집이 센 사람들이 하면 독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리고서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제도로 바꾸기는 합니다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제도를 바꿔요. 여러 번 제도를 바꿔서 이런저런 제도를 바꾸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30년도 중반에, 30년도 초반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의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의거 활동은 윤봉길 폭탄 사건이야. 윤봉길 사건으로 이제 빵 한번 이제 터뜨리고 나서 일본은 상하이의 임시정부 요원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있지 못하고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막 계속 이동하다 결국 마지막에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191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큰 활약이 없었다가 국민대표 회의로 침체되고 나서 윤봉길 사건으로 한번 크게 좀 활약을 했는데, 그게 거의 유일한 첫 번째 활약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애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또 활약을 못하고서 10년간 또 도망만 다니다가 충칭에 40년도에 정착하고 나서 이때부터 다시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군대도 만들고 일본한테 선전포고도 하고. 임시정부는 사실상 19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막 크게 캐리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의 정부인데 캐리를 한 적이 없어요. 니네들 말 맞다라 캐리를 한 적이 없어. 얘네가 마지막으로 캐리하는 건 여기 40년도부터야. 그래서 임시정부를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기는 하지만은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한 거는 없다는 거. 그냥 그 정도고, 다만 여기 40년대에 정착되고 나서부터, 충칭에 정착되고 나서부터는 이런저런 외교 활동이나 그런 데서 성과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밑에 있네. 삼권 분립이죠. 민주공화 제공. 사회주의 계열도 참여했었고, 무장투쟁엔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다만 별로 없었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한테만 승인받습니다. 미국, 영국한테 승인 받지 못해. 근데 나중에 여기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 여기 충칭이라는 위치 이름은 알아둬야 돼.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한테 정부로서 승인받진 못하지만은 얘네 미국, 영국한테 우리가 이제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통신기관은 교통국.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헷갈리는데 잘 알아둬야 돼. 연통부는 행정조직이고 교통국은 교통통신기관이다. 그 다음에 파리에 파견됐던 건 김규식. 외교활동의 성과로 소련에게 독립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지들끼리 다 써버렸다. 임시정부 상해 준 것은 외교활동을 위해서. 임시정부는 교통국, 나도 헷갈려. 연통부를 두었었다. 정보군 총영, 그리고 이런 군대를 두었었고, 독립공채를 발행했었고,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뒀었죠. 그 다음에 국민대표 회의를 열었으나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해서 별로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